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은 책방입니다. 제가 방송을 주말 지나고 이렇게 이틀 만에 오니까 또 새롭네요. 추밍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주말 잘 지내셨어요? 너무 반갑네요. 오늘 저는 모든 밤을 지나는 당신에게라는 책을 읽어드릴 거예요. 이 책을 오늘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일단 제목에서 되게 끌렸어요. 모든 밤을 지나는 당신에게라는 이 글이 끌렸고, 뒤에 설명을 보니까 표지에 타인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존재할 뿐이라는 진실에 관한 어둠 속에서 오직 빛을 향해 돌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향연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책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나의 책으로 묶은 책인데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세계적으로 스토리텔링 하는 대회인 모스라는 대회가 있대요. 그래서 그 모스에서 20여 년간 발표되었던 이야기 중에 최고의 이야기들만을 선별해서 책으로 낸 거예요. 항상 이게 1인칭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성별이나 피부색, 나이, 학벌, 재산, 국적 따위를 훌쩍 뛰어넘어서 청중들 사이로 마음을 울렸던 그런 이야기들을 담았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는 유쾌하지만 어떤 이야기는 우리를 끝내 울리고야 만다. 어떤 이야기는 먼 우주로 혹은 고통받는 사람들 사이로 우리를 이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슈밍님 좋아요 하트 감사해요. 그래서 조금 더 진짜 이야기들이 담긴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책으로 낸 거죠. 그래서 월요일을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또 다음 남은 화수목금을 잘 지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줄 만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책을 골라왔어요. 이야기는 힘이 세다. 옳고 그름, 가치와 당위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진실한 이야기는 사람들을 사로잡는다. 여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이 있다. 소란스럽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치부되던 이들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모여 자신들의 놀라운 경험을 고백한다. 이야기는 사람들을 연결시킨다. 연결된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당신은 지금 어떤 밤을 지나고 있는가? 이제 당신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차례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인생의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웹툰이나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통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에 감동하기도 하고 스릴이나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자극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 이야기들에는 주인공이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에 빠져 있다 보면 가끔 그런 의문을 품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나도 내 인생의 한 이야기의 주인공일 텐데, 내 이름으로 된 인생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난데, 과연 내 인생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 어떤 각본으로 흘러가기를 나는 원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는 어떠한가? 또 그 히스토리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패스파인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안녕하세요 파인더님.
오늘 이 모든 밤을 지나는 당신에게라는 책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 밤을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모스라는 이 이야기 스토리텔링 대회는 매년 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열리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에 서는 연사가 뭐 꼭 성공한 사람이나 어떤 기준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누구든 각자의 이야기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머리말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기를 내어 모스에서 이야기한 모든 이들과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책을 엮은 저자이자 이 모임의 중추 역할을 하는 작가 캐서린 번스는 예술 감독이자 이 책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이 책을 내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이 이야기의 모임들을 추천하는지 머릿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뉴욕에서 열린 펜 월드보이스 페스티벌에 참가한 내게 주최 측은 몇 가지 임무를 주었다. 대부분 어렵지 않은 일이었지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모스가 뭡니까? 나는 물었다. 2007년 4월이었다. 모스는 청중 앞에서 자신이 실제로 겪은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행사입니다.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기술적으로는 정답이다.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렇게까지 중요한 요소를 모두 빼놓은 답이 또 있겠지만 당장은 그 예가 생각나지 않는다. 모스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지만 나는 청중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동의했다. 내가 자신 있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처럼 들렸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율성 싶었다. 모스의 감독이 내게 전화할 것이라고 했다. 며칠 후 감독과 통화를 하면서도 궁금증은 풀리지가 않았다. 나는 지금 왜 내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걸까? 그리고 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를 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고 있는 걸까? 모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리허설에 참석해 에드가 올리버를 만나고 나서였다. 에드가는 그날 밤 이야기를 하기로 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그는 무대에 서기를 열망하던 드라큘라가 셰익스피어의 연극의 배우를 흉내내는 듯한 말투에 자기가 하려는 이야기가 옛날 귀신 이야기든 현대 도시인의 일상이든 거기에 맞는 우아한 손짓으로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하게 그 뉘앙스를 표현해내고 있었다. 리허설 공연에서 에드가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지금 벌어지는 이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에 동참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나는 내 이야기를 했다. 15살 때 런던의 리버풀 스트릿역에서 결국 오지 않을 부모를 기다렸던 이야기였다. 청중은 함께 웃고 또 움찔거리며 내 이야기를 들었고 마지막에는 박수를 보내주었다. 마치 부리를 걸은 후 사람들의 품에 안기고 사랑을 받는 듯한 경험이었다. 어쩌다 보니 뜻하지 않게 나도 모스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모스의 팟캐스트를 구독하면서 나는 매주 누군가가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그 이야기들은 늘 내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쳐 변화하게 한다. 몇 년 후 나는 다른 이야기꾼들과 함께 오래된 스쿨버스를 타고 미국 남부를 누비며 바, 박물관, 마을회관, 극장 등에서 이야기하게 되었다. 파인더님 좋아요 하트 감사해요. 길가에서 만난 개가 나를 구해준 이야기, 우리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8살 때 형들에게 들은 무례한 농담을 했다가 혼난 이야기들을 했다.
미리 적어둔 메모도 미리 외워둔 원고도 없이 늘 비슷하고 늘 진실하고 늘 새롭게 느껴지는 이야기들이었다. 모스 스토리 슬램 행사에도 가보았다. 무작위로 선택된 사람들이 나와서 청중의 사랑과 인정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경쟁하는 행사다. 나는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내 이야기도 들려줬다. 이야기를 들려주다 실패하는 사람도 있었고 영감을 주면서도 듣는 사람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도 봤다. 모스의 이야기들이 독특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보통 쓰는 전략들이 하나도 의도한 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현명한지,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는 등의 이야기는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잘 다듬어진 농담이나 위트 있는 펀치라인들은 모스 무대에서 여지없이 박살나고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만다. 대신 정말 의미 있는 것은 자신의 아픈 곳을 드러낼 줄 아는 솔직함과 정직함이었다. 어렵고 고된 경험을 하던 순간에 자신이 인간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직하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 이야기를 하는 시점과 그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알아야 하고 가능한 한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필요 없는 내용은 걷어내야 한다. 모스는 인간으로서 우리를 연결시켜준다. 우리 모두는 이야기를 품은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미 이야기 모음일지도 모른다. 우리들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은 상대의 얼굴, 피부색, 성별, 인종 혹은 태도만 보고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이야기는 보지 않거나 보지 못할 때 우리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하게 된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때까지 우리를 가르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허상이고 허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사이의 벽은 주변 배경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모스는 우리가 서로를 외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모스를 통해 우리는 듣는 것을 배우고 공감하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책에 담겨 우리에게 읽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거는 닐 게이먼이라는 샌드맨 시리즈의 저자가 추천의 글로 말한 부분이에요. 한 가지가 공감 갔던 게 그거예요. 인종과 종교와 피부색, 국적, 성별 모든 게 다 다르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간극이 얼마나 허상인지 를 보여준다는 거.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그 알랭 드보통 작가의 그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그 책을 제가 읽었었는데요. 그 책을 읽을 때 되게 재밌었던 게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연애를 하고 그 후에 이제 만나면서 계속 이제 감정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그걸 해결하고 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감정적 전개들이 너무 그 국경에 저 멀리 있는 프랑스와 지금의 이 한국의 그냥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또는 저의 일상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책을 그 멀리에 있는 프랑스 작가가 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쓴 내 이야기를 누가 이렇게 보고서 쓴 것처럼 되게 감정선이나 사람은 진짜 다 똑같구나 그 느끼는 감정이 그런 다 어디에서나 저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이 있고 남녀는 역시나 저렇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아까 이제 방송하기 전에 미리 한번 쭉 읽으면서도 정말 마치 옆에 사는
언니 이야기처럼 막 너무 가까이로 느껴지고 되게 공감 가고, 물론 이제 그 배경이 되는 어떤 뭐 도시의 분위기라든지 뭐 어떤 약간의 어떤 뭐 문화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참 네, 신기하게도 정말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글로 접하니까 더더욱 어떤 그런 편견적인 요소 또는 차이가 있다고 가르게 되는 요소들을 배제하고 먼저 이야기부터 접하다 보니 더 그런 이렇게 구분 없이 이야기 자체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 모든 이야기들의 모음들은 이 모든 이야기 각각 이야기들 끝에 이제 그 이야기한 사람이 누군지가 그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제 왜 테드 같은 스토리텔링 그 세션은 굉장히 좀 저명하고 어떤 분야에 좀 성공한 분들 위주로 많이 연사를 서잖아요. 근데 이 모스는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졌던 게 어떤 굉장히 평범한 지금 우리네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더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파인드님. 2차 대전 이후로 서구 문명의 보편화가 가속화됐으니 비슷할 수밖에요. 맞아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찾아야 유리할 때가 많죠. 맞아요, 진짜. 그거를 굳이 자기가 이제 그런 차이점을 찾으려고 할수록 타자가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공통점을 찾을 때 그 안에서의 공감을 진심으로 할 때 우리가 된다라고 이 책에서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균형과 판단의 문제. 그렇죠. 그 판단을 좀 섣부르게 할수록 균형이 무너지기 쉬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스라는 스토리텔링 이벤트를 저는 이제 전혀 몰랐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돼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의 에피소드 세션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더 마음에 와닿은 것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아, 맞아요. 자신의 가치관에 기반한 기준점 확립. 글로는 쉽지만 실천이 어려운 것들 하나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저자도 얘기를 하는 게 늘상 그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 직전까지는 다들 색안경을 끼게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미 어떤 차별점을 찾으려고 하고 구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끝까지 듣고 나면 아, 저 사람도 한 사람의 같은 인간이구나. 그냥 그것만을 딱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참 서로가 살아가는 진짜 이야기? 물론 감동적인 영화, 뭐 드라마,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고 하지만 그 안에서 진짜 우리 옆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에 경청해보는 것도 그걸 삶으로 나누는 것도 되게 값진 일이구나 라는 거를 한 번 또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어요.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생존 본능에 가까운 행위죠. 맞아요, 파인더님. 네. 진짜. 근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죠. 너무 내가 살기에 바쁘고, 내 이야기를 하기에 바쁘고, 어떤 진짜 솔직한 자기의 이렇게 약점까지도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가 않죠. 뭔가 내가 어떻게 판단될까, 내가 어떻게 평가될까가 두려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뭔가 과시하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약점 잡힐 만한 내 어떤 못난 모습, 또 내가 실패했던 이야기들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렇고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용기가 정말 필요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간접 경험의 어떤 수단이죠. 그쵸. 제가 오늘 한번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에 책에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영원한 천체의 선율, 내가 목격한 것들, 뚜껑이 날아가지 않게, 은총이 파도처럼,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두려움에 대면하기, 이 세상 모든 사랑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패스파인더님.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여유로움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또 혹은 방심을 유도하는 기만책 맞아요. 그렇게들 많이 할 수도 있겠죠? 두려움에 대면하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약간 읽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하지만 치즈도 가져오세요 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322페이지인데요. 물을 한번 먹고 읽어드릴게요. 기러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모든 밤을 지나는 당신에게라는 이야기 모음집을 읽어드리고 있어요. 이제 막 시작했고요.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이야기하는 대회라는 그 모스라는 대회가 있는데요. 그 모스 대회에서 20년간 나왔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혹은 위로가 되었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책으로 낸 거예요. 그 중에서 하지만 치즈도 가져오세요 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두려움과 대면하기라는 섹션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피츠버그 북쪽에 있는 아담한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이 하나 있었다. 흑백 텔레비전이었다. 그 텔레비전은 소파 뒤에 놓여 있었는데 나는 절대 볼 수 없었다. 거의 날마다 저녁이 되면 엄마 아빠나 보았고 나는 가끔 나무 블록을 가지고 그 앞에서 노는 정도였다. 딱 초원의 집을 연상시키는 생활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1980년대였다. 4살쯤 되었던 어느 날 길 건너 이웃집에 놀러 갔었는데 아주머니가 사람의 유람선을 보게 해주셨다. 나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지금도 개빈 맥리오드가 선장 제복을 입고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짐이 없는 완벽한 파마머리를 한 아름다운 여성들과 어울리는 장면이 눈에 선하다. 집에 돌아온 나는 엄마에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입을 맞추는지 물었다. 엄마가 설명하기엔 참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결국 엄마는 그게 말이야,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하면, 진짜 많이 사랑하면 그렇게 입을 맞추는 거란다 하고 대답해 주었다. 그날 밤 내가 잠자리에 드는 것을 도와주러 엄마가 내 방에 들어오자 나는 엄마의 머리를 붙잡고 내 머리에 꽝 부딪힌 다음 내 머리를 뒤로 젖히고 말했다. 엄마에게 사랑의 유람선 뽀뽀해 주는 거야. 나는 엄마 아빠에게 거의 집착적이었다. 기러기님 좋아요 하트 감사해요. 셸링포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모든 밤을 지나는 당신에게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제 목소리를 들으시다가 좋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하트와 팬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자기 기니피그를 펑키 브루스터라고 부르거나 치와와를 스팅이라고 부를 때 나는 내 금붕어 2마리를 폴과 리사라고 불렀다.
내겐 록스타나 다름없는 우리 엄마 아빠의 이름이었다. 아, 네, 파인더님. 취침 전 자식놈의 애정 듬뿍 박치기. 맞아요. 피치 보고 효자. 효자네요, 진짜. 엄마 아빠에게 집착적일 나이네요. 그 시기가 오래 가면 좋으련만. 그쵸? 여동생이 태어나자 엄마 아빠는 앨리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파티 같은 곳에 가서 부모님이 우리를 소개하면 사람들은 웃으며 말하곤 했다. 아, 그러니까 케이트 앤 엘리네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맞아요 하고 대답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에 있는 컬러 텔레비전으로 케이트 앤 엘리라는 시트콤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아이들 이름을 윌과 그레이스라고 짓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은 우리 가족과 상관이 없었다. 그 느낌이 너무 강해서 심지어 부모님이 이혼을 했을 때도 나는 화가 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냥 아, 이것이 우리가 모두 함께 해내야 하는 다음 단계의 모험인가 보구나 하고 생각했다. 대입을 위한 에세이에 나는 우리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내가 어떻게 두 사람과 좋은 친구가 됐고 이혼으로 인한 인생의 모험을 함께 할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글을 썼다. 그런 에세이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학에 입학했다. 대학에 가기 위해 집을 떠나기 전날 엄마와 나는 점심을 함께 먹었다. 그 자리에서 엄마는 얼마 전 병원에 다녀왔는데 몸이 좋지 않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별로 큰일은 아니고 그냥 화학 치료를 좀 받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다. 나는 정말로 진심으로 엄마 말을 믿었다. 하지만 한번 들을 말을 머리에서 지워버릴 수는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엄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커다란 구멍이 난 세상을 생각해 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몇 달간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도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곤 했다.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머리가 두 개로 분리되는 것 같았다. 한쪽 머리로는 엄마와 시간을 보내는 순간에 집중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기록했다. 엄마에 관한 세세한 모든 것들을 내 머리에 낙인 찍듯 새겨서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도록 말이다. 하이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맞아요. 아낌없이 주는 부모님. 대학을 졸업한 후 나는 뉴욕으로 이사를 갔다. 금요일 오후면 때때로 나는 뉴욕시에서 출발해서 펜실베니아주를 건너 피츠버그에 있는 엄마의 아파트로 갔다. 항상 밤늦은 시간에 도착했다. 엄마는 늘 문을 열면서 말하곤 했다. 와인 한잔 할래? 그러면 난 늘 네 하고 대답하곤 했다. 우리 둘 다 그게 와인 한 잔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 잔으로 끝나는 법은 절대 없었기 때문이다. 함께 부엌으로 가면 엄마가 이미 차려놓은 술상이 보였다. 짝이 맞지 않는 하얗고 파란 접시들과 직접 만든 후무스와 화이트 치즈, 짭짤한 올리브, 그리고 레드와인으로 가득 찬 커다랗고 둥그런 와인잔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그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엄마는 웃고 있었다. 엄마는 엄마로서 해야 했던 가장 힘든 일이 내게 토근가루를 먹여야 했던 일이었다고 막 고백한 참이었다. 어린 내가 엄마의 천식약을 몽땅 삼켜버렸기 때문에 토근가루를 먹고 토하게 만들어야 했었단다. 천식약은 작고 빨간 당이정이었는데 내 입속이 빨간 것을 엄마가 본 것이다. 그래서 나도 고백했다. 그때 내가 먹은 것은 약이 아니라 레드하츠라는 사탕들이었다. 레드하츠는 집 전체를 뒤져봤자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사탕이었고 1년에 한 번씩 생강 쿠키맨을 만들 때 눈에 붙이려고 사다 놓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내가 정제설탕을 먹은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천신약을 먹은 걸 엄마가 더 금방 용서해 줄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고 실토했다. 엄마가 고개를 젖히고 웃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내 머리가 두 개로 분리됐다. 그리고 한쪽 머리가 이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크게 웃을 때 어금니에 끼운 필링이 보이는 모습을 기록했고
머리를 다시 제 위치로 돌릴 때 입고 있는 터틀넥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기록했고, 그런 다음 그 라벤더색 스웨터의 옆구리를 손으로 비비는 것도 기록했다. 그리고 엄마는 머리가 너무 작아서 안경점에 가면 아동용 안경을 고른다는 사실도 기록했다. 촛불의 불빛이 엄마의 안경테에 반짝이면서 해리포터라고 써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현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필요한 건 안 주시는 피츠버그때 영악한 딸내미의 자승자박. 네, 기러기님 박수 감사해요. 엄마 너무 귀엽다, 그쵸? 머리가 너무 작아서 아이용 안경을 썼대요. 그래서 안경에 해리포터라고 써 있었대요. 이 피츠버거는 엄마의 순간순간을 조금이라도 더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아두려고 그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계속 기록을 한 거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피곤해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침대로 기어들어갔다. 한동안 상황이 아주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곤 했다. 그러던 중 엄마가 뉴욕시로 나를 찾아온 어느 날이었다. 미드타운에서 공연을 하나 본 후 지하철을 타려던 중이었다. 엄마가 나를 멈춰 세우고 말했다. 있잖아, 마리안 맥파트랜드가 지금 버드랜드에서 85세 생일 파티를 하고 있어. 우리 거기 한번 무단 침입해볼까? 엄마는 마리안 맥파트랜드가 진행하는 공영 라디오 방송국의 피아노 재즈라는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엄마였다.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품위 있는 여성, 이웃끼리 하는 길거리 파티를 갈 때도 내게 원피스를 입히고 집에서 타블레이를 직접 만들어 와인 한 병과 함께 들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엄마. 하지만 좋다. 그날 우리는 파티에 무단 침입을 해볼 것이다. 버드랜드에 도착한 우리는 빠른 속도로 걸어 기도들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바로 바에 가서 의자에 비집고 앉았다. 그런 다음 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음료를 주문했다. 당시에는 그게 보드카 김렛이었다. 그 칵테일을 서빙하는 잔이 예뻐 보였기 때문이다. 엄마와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마치 풍자 만화가 엘 허시필드가 당시 재즈계의 신하들을 그렸다면 그랬을 법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토니 베렛, 노라 존스가 보였고 레비 콜드레인도 있었다. 방 전체를 감싼 에너지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쇼가 라이브로 벌어지고 있었다. 거기에 더해 공연하는 사람들 모두 오늘 생일을 맞은 주인공에게 축복과 사랑의 인사를 전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잊지 못할, 절대 재현할 수 없는 밤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엄마와 내가 좋아하는 켈린 앨러슨의 무대에 올라 트와일라이트 월드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잔을 들고 엄마를 향해 건배하려고 몸을 돌렸다. 그리고 목격했다. 엄마에게서 빛이 나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기록했다. 내 머리가 또 분리됐다. 나는 이거 너무 좋은 자료야. 나중에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1월이 4번 지난 어느 날 나는 피츠버그에 다시 돌아왔다. 의사들이 집에 와야 할 때가 됐다고 했기 때문이다. 나는 엄마 집 목욕탕에 서 있었다. 엄마는 세면대에 기대어 서 있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크리스마스 때 동생이 선물한 분홍색 줄무늬 파자마 차림이었다. 네. 패스파인더님 내용이 틀린 게 있네요. 김넷은 보드카가 아니라 드라이진을 베이스로 만드는 칵테일이긴 하지만 맞아요. 그 보드카 김넷이라고 써있는데 칵테일 종류라고 여기서도 나와요. 예리하시네요. 엄마는 고개를 들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엄마 얼굴이 변하는 것이 보였다. 엄마가 뭔가 굳은 결심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엄마는 간호사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했다. 그리고는 목욕탕에서 나와 복도를 걸어와서 침대에 누운 다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바로 오늘이 지난 10년간 두려워했던 바로 그날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쯤 나와 동생은 엄마의 친구들과 친척들의 방문을 조절하는 달력을 만들었다. 사람들이 엄마를 만나러 오는 것은 허용하되 엄마가 지치지 않도록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오세요. 아마 평생 최악의 밤이 되겠지만요. 하고 말할 시간이 되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말을 하면서도 접시를 선반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덧붙이곤 했다. 하지만 치즈도 가져오세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숙모들, 삼촌들, 우리 아버지, 엄마의 남자친구, 내 여동생의 남자친구. 우리는 모두 거실에 가서 엄마의 빨간 벨벳 소파에 앉았다. 누군가가 마일스 데이비스 CD를 틀었고 우리는 서성거리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음식은 이미 차려놓았으니 나는 돌아다니며 사람들 잔에 와인을 채웠다. 제이미 이모가 칠리를 한 냄비 만들었다. 사람들이 차례로 엄마를 만나러 방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침대에 누운 엄마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들렸다. 뭐 필요한 건 없어요? 차 한잔 할래요? 나는 속으로 엄마는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일은 내게 맡겨도 돼요, 엄마. 하고 외쳤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접시랑 빈컵을 건네주기 시작했다. 엄마 보러 방에 들어가실 때 이걸 가지고 들어가세요. 그래야 다들 괜찮다는 걸 아실 테니까요. 거실에서는 엄마 집에 오면 늘 흐르는 분위기와 별반 다르지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다.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사람들이 알아차리기라도 하기 전에 잔을 와인으로 채우고 다 쓴 접시를 소리 없이 치우는 사람이 오늘은 엄마가 아닌 나라는 것뿐이었다. 호스피스 간호사가 처음으로 우리를 만나러 왔을 때 우리 자매는 내 시야에서 사라지다 라는 제목의 파란색 소책자를 받았다. 단순한 선으로 배가 그려진 그림이 있었다. 그 밑에는 사람이 죽기 시작하면 신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시적인 표현을 쓰면서도 상당히 기술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설명한 글이 실려 있었다. 그 책을 받았을 때 불같이 화가 났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도 개인적이고 이렇게도 큰 사건을 감히 이런 간단한 선화로 표현하려고 했다니. 지금 우리 엄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를 인도해주는 것은 그 책뿐이었다. 이 일은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처음으로 해보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엄마를 면밀히 관찰하는 역할을 맡은 여동생이 방으로 들어갔다. 엄마가 숨쉬는 모습을 본 동생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엄마가 어떻게 하고 있나 보러 들어가니 엄마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 앞에 서 있었다. 팔을 뻗어 스웨터를 내리려고 하고 있었다. 내가 엄마에게 뭘 하고 있는 건지 물었다. 엄마는 나를 보고 말했다. 짐을 싸야 해. 그런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대답을 했다. 엄마, 지금 엄마가 갈 곳에는 가방 같은 거 안 가지고 가도 돼요. 엄마는 잠시 멈칫하고는 생각에 잠기면 늘 그렇듯이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고서 다시 침대에 누웠다. 그런 다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계속 엄마 방에 들어가서 작별을 고했다. 마침내 내 차례가 됐다. 나는 엄마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앉아 엄마 종아리를 문지르기 시작했다. 엄마를 사랑한다고 그리울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28년만 기다려주면 최고의 85세 생일 파티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싶었다. 그런 다음에는 그냥 우리가 커다란 불꽃처럼 같이 산화해버리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견뎌야 하는 슬픔을 아무도 겪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하지만 엄마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듬해 11월에 고등학교 친구 제스의 결혼식에서 내가 신부 들러리를 서게 됐다는 이야기를 했다. 나한테 다른 계획도 있다는 것을 엄마가 알 수 있도록. 들러리 드레스가 초록색이어서 내 눈 색깔과 어울릴 것 같아 신난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게 다였다. 나는 방에서 나왔다. 복도에서 제스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동생 목소리가 들렸다. 성악을 전공한 동생의 목소리가 바그너의 통곡으로 높이 울려 퍼졌다. 나는 엄마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모두 거실에 모였다. 들고 있는 와인을 다 마시고 치즈를 다 먹었다. 엄마가 특별한 날에만 꺼내는 리몬첼로 술도 꺼내왔다. 오늘이야말로 특별한 날이니까 엄마도 허락할 것 같았다. 우리는 리몬첼로를 전부 다 마셨다. 모두 떠났고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다. 내가 두려워했던 날이 온 것이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 머신의 앞쪽을 열고 커피 찌꺼기를 버렸다. 아직도 내가 커피 만드는 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거실로 가서 엄마의 커다란 파란색 가죽 의자에 앉았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다. 같이 대학을 다녔던 친구 닉에게 온 메일이었다. 닉과 나는 1년에 한두 번씩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였다. 닉은 내 안부를 묻고 자신의 새 직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회신 버튼을 누르고 닉,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하고 입력했다. 그러자 모든 게 현실이 됐다. 나는 나를 후려칠 큰 펀치와 내 안에 커다란 구멍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 공허함을. 하지만 그 대신 정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내가 평생 느낀 것 중 가장 순수한 느낌. 그것은 슬픔 그 자체였다. 하얀 느낌, 뜨거운 느낌. 그 느낌은 내 온몸을 감쌌다. 완벽한 충만의 느낌이었다. 여기까지예요. 이 치즈를 가져오셔야 돼요 라는 이야기가 되게 저는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일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읽었었는데 굉장히 묵직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엄마의 임종을 지켜드리게 된 한 딸의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를 처음 겪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험은 한 번씩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준비를 아무리 하더라도 그 슬픔은 그냥 뭐 줄어든다든지 약해진다든지 그럴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읽는데 자꾸 몰입이 돼서 목이 메이더라고요. 다른 이야기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죽음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확히 임종을 지키지는 못했는데 직전과 직후를 지킨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신장과 헌신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이 세상 모든 사랑의 이름으로 라는 섹션에 있는 이야기예요.
네, 파인더님. 혈육의 임종을 함께 한 적은 저도 없습니다. 네. 다만, 맞아요. 저도 다행히 혈육의 임종을 함께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죽음의 곁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본 적이 있으시군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같이 이야기의 무게에 같이 이렇게 무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유일무이하면서 가장 흔해 빠진 것. 사람의 죽음이죠. 맞아요. 누군가 한 번은 꼭 죽으니까. 그쵸. 이 신장과 헌신이라는 이야기는 질 레이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랍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전화 저편에서 말하고 있는 여성이 내가 어제 다녀온 클리닉에서 연락한 거라고 한 것이 틀림없었다. 어쩌면 이름도 말했을지 모른다. 어쩌면 내가 앉아있는지도 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무심코 전화를 받았고 전화 속 목소리가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세요. 심부전증이 아주 심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만 기억에 남아있다.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는 동안 머릿속에서 말도 안 돼. 난 이제 20대잖아. 난 천하무적인데. 죽음이란 내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난 건강보험도 필요 없는 사람이야. 하는 생각만 맴돌았던 기억이 난다. 나는 건강보험도 없었다. 사실 한동안 몸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발목이 부었던 것은 웨이터로 일했기 때문이었다. 돈을 모으기 위해 근무 시간을 2배로 늘려 일해야지. 내 몸이 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그렇지 않은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던 것은 대학원 진학 준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였지 신장이 혈압을 관장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결국 며칠 전에 쓰러지고 말았을 때는 더 이상 갖다 댈 병명이 남아있지 않았다. 남자친구 쇼는 거의 강제적으로 나를 병원에 보냈다. 네, 파인더님, 좋은 밤 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사실 응급실에 갈 때 나는 쇼니 오지 못하도록 설득하는데도 성공했다. 결국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을 의사한테 듣기 위해 둘이 하루 종일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남자친구 쇼는 나와 만난 지 1년쯤 됐고 함께 산 지는 몇 달 정도 됐다. 관계가 너무 빨리 진행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우리 둘 중 한 명이 언제라도 대학원에 가기 위해 떠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살았다. 분명 션은 약 하나 먹으면 괜찮아질 문제였다는 말을 듣게 될 텐데 둘이 하루 종일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응급실에 갔다 혼자서. 너무 두려웠지만 잘 감추고. 나의 과도한 어린 독립심은 아마 켄터키에서 자라면서 엘라베마 출신의 남부 침례교도인 어머니와 라틴 아메리카계의 천주교도인 아버지에게 내가 동성애자인 것을 밝혔을 때부터 생겼을지도 모른다. 내 커밍아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구나 하고 추측한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맞다. 부모님은 난데없이 상처를 덜 먹었고 성서를 덜 먹였고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교회에 간 횟수보다 내가 교회에 간 횟수가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언쟁했다. 그날 밤 집을 나서며 난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부모님이 넌 지옥에 갈 거야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부모님과 한동안, 그러니까 1년이 넘도록 말을 하지 않았다. 관계를 다시 정비해보려고 했을 때는 이미 상처가 너무 깊어져 있었다. 내 삶을 차지하는 아주 커다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사람들과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겠는가. 언젠가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다. 네가 데이트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다. 절대 아무도 집에 데려올 생각 말아라. 하지만 응급실에 갔다가 병원에 열흘간 입원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 있는지가 알려지게 됐다. 결국 부모님은 내 병실에서 처음으로 숀을 만났다. 내 신장 기능은 10%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의사들은 신장 투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장 투석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그것은 사는 방식의 일부다. 잘 사는 방식은 아니다. 즐거운 일도 아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은 아니며 비싸다.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은 생체 장기 기증자가 나서주는 일이다. 누군가 내게 신장을 기증해주는 것이다. 전국 신장이식 대기자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 그렇게 신장을 기증받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대기 기간 내내 문 옆에 언제라도 들고 나설 수 있는 입원 가방을 준비해둬야 한다. 사체 신장 기증은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다지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결국 완벽하게 체질이 맞는 생체 장기 기증자에게서 신장을 이식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사실 부모님과의 관계는 내게 상당한 상처를 남겼다. 나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것은 내가 20대 때 잘 해내지 못하던 여러 가지 것들 중 하나였다.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나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장 기능이었다.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하는 것도 여전히 문제였고 도움을 받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도움 받는 것도 어려워하는 마당에 다른 사람의 신장을 받겠다고 희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상해보라. 사람들이 검사를 받겠다고 나섰다. 우리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도 나섰다. 어머니는 자격 요건 미달이었다. 내 제일 친한 친구, 그 친구의 아버지,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직장에서 사귄 친구들 모두가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사 받기를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다. 숀이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헌신이라고 한다. 숀은 결국 나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관계가 계속될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고 싶어. 몇 달이 흐르고 나는 결국 투석을 시작했다. 아버지는 신장 결석 때문에 기증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는 사회보장 최저생계비를 지급받고 저소득층을 위한 식료품 할인 구매권을 사용해야만 했다. 몸이 너무 약해져서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친구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대학원은 포기한 지 오래였다. 나는 어떻게 하다가 내가 하루아침에 20살에서 80살로 나이를 먹어버렸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데에 긴 시간을 허비했다. 할머니와 서로 복용하는 혈압약을 비교해보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나는 혼자 자면서 보냈다. 어느 날 혼자서 공원에 나갔다. 그날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쌀쌀한 가을날이었다. 나는 기도하고 명상을 하면서 내가 거쳐온 과정 전체를 되돌아보고 있었다. 그때 뭐라 형언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다. 그 순간 나는 나 자신과 내가 거쳐온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괜찮아. 이게 내 인생이라면 받아들이자. 괜찮아. 20대에 죽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회복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멈추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봤다. 기도를 통해 이루고 싶은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지만 마침내 찾아온 그 큰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조금 시간을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주어진 시간을 잘 보내라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숀이 직장에서 내게 전화한 것은 12월의 어느 날이었다. 좀 이르지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게 있어. 숀이 우리 아버지만큼이나 나랑 체질이 맞다는 소식이었다. 그가 말했다. 내가 신장을 기증하도록 허락해 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말했다. 응. 우리는 시간을 잘 보냈다. 언어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숀은 나에게 줄 자신의 신장에 레니라는 이름을 붙였다. 신장 체제라는 의미의 레날 시스템, 그리고 라틴어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의 레니투스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장이 태어날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다. 친구들의 고집으로 파티를 열기로 했다. 베이비 샤워 대신 신장 샤워. 숀은 출생신고도 하고 싶어 했지만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말렸다. 사람들은 선물을 가지고 파티에 왔다. 그리고 모두 함께 게임을 했다. 강낭콩 빙고와 당나귀 꼬리 달기 게임을 본뜬 당나귀의 신장 달기 게임 등이 인기가 있었다. 또 신장 모양으로 만든 레드벨벳 케이크도 먹었다. 모두 의사들이 쓰는 마스크를 쓰고 케이크를 같이 잘라 서로에게 먹여주며 사진을 많이 찍었다. 어느새 5월이 되었고 수술 예정일이 다가왔다. 우리는 둘 다 바퀴 달린 침대에 누워 수술실에 들어갈 준비를 했다. 우리 주위에는 숀의 가족과 우리 가족이 둘러서 있었다. 우리 부모님도 와 있었다.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어머니와 나는 우는 모습이 많이 닮았다. 우리 둘 다 얼굴을 완전히 찌푸리고 눈물을 참으려 애쓰곤 한다.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골똘히할 때 짓는 표정도 나랑 똑같다. 어머니는 몸을 굽히고 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어머니가 그를 다른 눈으로 보는 듯 했다. 어쩌면 나도 다른 눈으로 보고 있는지도 몰랐다. 수술은 대성공이었고 우리는 함께 회복하는 몇 주 내내 이상한 미러를 즐겼다. 1년 후 우리 우편함에 카드 한 장이 도착했다. 우리 어머니가 카드를 보내는 것은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카드는 수치인이 숀으로 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기념일을 축하한다고도 했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는 초대의 내용도 있었다. 다른 커플들이 부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처럼. 이런 건 모두 믿음의 의지에서 저절로 알아야 하는 것이지만 내게는 이전의 부모와 남자친구 있던 자리에 이제는 가족과 배우자가 있다. 게다가 그 배우자는 나랑 완벽하게 체질이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배에 난 25cm짜리 흉터는 날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상기시켜준다. 신장과 헌신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참 아름답죠. 물론 동성연애라는 것, 동성애자라는 것, 그 사실이 결코 모든 사람들이 아직까지 환영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마저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사랑이지만 그 남자친구의 숀의 헌신과 그 믿음으로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받게 됐다는 게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웰딩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밤을 지나는 당신에게 라는 책을 읽어드리고 있었어요. 사람이 사는 이야기, 각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어쩌면 누군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이야기가 될 때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힘든 일을 겪는 이유는 그 힘든 일을 겪는
훗날 누군가에게 같은 위로를 주기 위해서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과한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는 걸까라는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누군가 그러한 비슷한 상황을 겪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이 재료로 쓰려고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실지 저는 모르지만 지금 살아오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인생의 이야기로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웨딩맨님 좋아요 하트 감사해요. 제 목소리가 듣기 좋으셨다면 프로필 버튼 누르고 플러스 펜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또 누군가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다는 것도 쉽진 않지만 참 귀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럴 기회가 많지 않지만 누군가가 어떤 삶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할 때 꼭 어떤 사람의 성공담이나 그런 자극적이고 나를 스릴 있게 넘치게 하고 흥미 있게 할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내 이웃이 살아가는 이야기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타인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존재할 뿐이라는 진실에 관해 어둠 속에서 오직 빛을 향해 돌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 이야기는 정말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정말 멋진 영화와 드라마들도 있겠지만 오늘을 살아낸 우리 모두의 이야기들을 저는 듣고 싶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궁금해요. 고민이 되는 것들, 또 듣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의 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그리고 함께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언제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고민해서 그런 좋은 이야기들로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올게요. 오늘 저는 이제 방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방송은 또 내일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있으니까 그때 맞춰서 또 들어와 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웰리맨님 스푼 하트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스푼을 통해서 저는 더 많은 책을 읽고 리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목소리 좋으시네요. 힘내세요. 감사해요. 큰 힘이 되네요. 오늘 밤 늦은 시간에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더 행복한 밤 되세요. 네, 오늘 방송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만남을 가져서 저도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전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